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한 건 오시가 막 넘어서였다. 장돌뱅이 복남이는 등에 진 지게 위, 보찜을 추스르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아침에 길을 나설 때만 해도 하늘이 제법 맑았거늘 날씨가 갑자기 심수를 부리는 것이었다. 좁은 산길은 금세 질척해졌고 계곡 쪽에서는 물소리가 점점 사나워졌다. 다음 장터까지는 아직 한참이구만. 에휴. 복남이는 삿갓을 고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18살 등짐장수 생활 2년째. 험한 산길쯤은 눈 감고도 걷는다고 스스로 우쭐대곤 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발목이 시렸다. 그때였다. 길 옆 굵은 느티나무 아래 무언가 웅크린 사람이 보였다. 처음엔 바위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바위가 어깨를 들썩였다. 복남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 훌쩍이고 있는 처녀였다. 여기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냥 못 본 척하자. 복남이는 시선을 딱 끊고 발걸음을 옮겼다. 세상 사는 이치가 있지. 산중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자에게 총각이 덥석 다가갔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뺨 맞은 놈이 더 많다고. 10걸음, 20걸음, 그리고 30걸음을 채우려는 순간. 번쩍.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내리쳤다. 이어 귀청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 복남이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느티나무 아래 처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몸을 더 웅크리고 있었다. 에이, 몰라. 복남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발길을 돌렸다. 거기! 처녀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복남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두덩은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다. 얼굴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지저분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다. 어? 고운 낭잔데? 복남이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이런 데서 뭐 하시오? 비 다 맞고. 처녀가 입술을 달싹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여기가 어딘지, 제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복남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나 참 기억이 안 난다고? 이름은 사는 곳은? 처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천둥이 멀리서 다시 울렸다. 그때 처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복남이의 집신 앞코를 살짝 붙잡았다.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남이가 내려다봤다. 부탁드려요, 오라버니. 복남이의 눈썹이 움찔했다. 말투가 묘했다. 양반집 교수처럼 지나치게 격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골 처녀들처럼 거칠지도 않았다. 억양도 묘하게 어딘가 한 박자씩 느렸다. 복남이는 다시 처녀를 살폈다. 옷은 비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비단이었다. 겉도 허름한 비단이 아니었다. 복남이가 지게에 지고 다니는 320피를 다 합쳐도 못 살 것 같은 고운 비단이었다. 신발 역시 수가 놓인 해였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 은가락지. 노비는 아니군. 그렇다면 양반가 교수? 아니면 큰 상단 집안의 낭자? 어찌하여 이런 산중에 홀로 그것도 기억도 없이. 복남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처녀를 두고 가면 범이나 멧돼지한테 잡아먹힐 게 뻔했다. 그렇다고 데리고 가자니 귀찮고
또 나중에 어느 대갓집 교수라도 되면 복남이가 오히려 불경죄라도 뒤집었을 수 있었다. 그때 번개가 다시 내리쳤다. 처녀는 눈을 꼭 감으며 몸을 떨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에이, 모르겠다. 복남이가 투덜거리며 지게를 내려놓았다. 일어나시오. 예? 여기 더 있단 감기 걸리다 못해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으니 처녀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복남이는 잠시 망설이다 팔을 내밀었다. 잡으시오. 처녀의 손이 닿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좀 더 가다 보면 동굴이 있어. 거기서 비 좀 그치면 주막까지 갑시다. 주막이요? 밥도 먹고 하룻밤 묵는 곳. 알겠소? 처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빗속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이어졌다. 동굴은 산비탈 바위 사이에 난 어른 두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복남이가 이 길을 다닌 지 2회째니 이런 자리는 외워두고 있었다. 입구 쪽에서 빗줄기가 비껴 들어오긴 했지만 안쪽은 제법 아늑했다. 복남이는 보찜을 뒤져 낡은 천조각과 물통을 꺼냈다. 얼굴 좀 닦으시오. 처녀가 고개를 숙여 얼굴을 닦았다. 진흙이 지워지자 뚜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15, 16쯤 돼 보이는 앳된 처녀였다. 자, 여기 물이오. 물통을 내밀자 처녀는 벌컥벌컥 숨도 안 쉬고 마셨다. 복남이가 눈을 크게 떴다. 저기 천천히. 그러다 체하겠구먼. 감사해요, 오라버니. 복남이가 물통을 받아들며 멍하니 처녀를 바라봤다. 밖에서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계곡 물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동굴 안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복남이가 무릎에 팔꿈치를 올리고 턱을 괴었다. 도대체 이 처녀 뭐지? 비단옷에 은가락지를 끼고 말투는 어눌하고 기억은 없고 물은 벌컥벌컥 마시고 어쩌다 이 산중에 홀로 나타난 건지 복남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 처녀가 젖은 옷소매를 꼭 쥐며 슬그머니 복남이 쪽으로 눈을 돌렸다. 오라버니 성함은 어찌 되시옵니까? 복남이가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복남이요. 서복남. 복남이. 처녀가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입안에서 굴려봤다. 그러더니 작게 웃었다. 비에 젖고 진흙 묻은 얼굴로 아주 작게. 좋은 이름이네요. 복남이가 픽 콧바람을 뱉었다. 뭐가 좋아? 흔한 이름이지? 그나저나 그쪽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오? 처녀가 다시 이마를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네, 아무것도요. 복남이는 잠시 생각했다. 이름도 없이 부르기가 불편했다. 그럼 일단 비 맞은 날 만났으니 비순이라고 부를까? 처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비순이요? 싫으면 말고. 아, 아니요. 처녀가 또 그 작은 웃음을 지었다. 좋아요, 비순이. 밖에서 빗소리가 사납게 울었다. 동굴 입구로 빗방울이 튀어들어와 차가운 흙냄새를 풍겼다. 복남이는 무릎을 세워 앉으며 보찜안을 다시 뒤적였다. 어디선가 구겨진 보리떡 한 조각이 나왔다. 이거라도 좀 먹으시오. 빗소리는 그칠 줄 몰랐고 동굴 안에서 작은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비는 이튿날 아침까지 내렸다. 동굴 안에서 복남이는 보찜을 베고 잠들었고 비순이는 복남이 옆에 쪼그려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다. 아침에 눈을 뜬 복남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자기 보찜을 풀어헤치고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들여다보고 있는 비순이였다. 야! 비순이가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노종을 떨어뜨렸다. 뭐 하는 짓이오? 남의 짐을 함부로 뒤지고. 이건 왜 이런 소리가 납니까?
비순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노종을 들어 흔들었다. 맑은 소리가 동그란 울렸다. 방울이니까 소리가 나지. 비순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종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봤다. 햇살의 노빛이 반짝였다. 기억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본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인지 복남이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보찜을 다시 싸고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다. 하늘은 씻은 듯 맑았다. 주막까지는 산길로 한 식경이 걸렸다. 비순이는 걸으면서 쉬지 않고 질문을 했다. 저 새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소쩍새다. 아, 소쩍새. 그럼 저 꽃은요? 페랭이꽃. 고운 이름이네요. 조금 더 내려오자 장작을 짊어진 사내 하나가 지나갔다. 그럼 저 산에는요? 아니, 장작꾼이지. 장작은 어디에 쓰려고 저리 많이 베어가는 겁니까? 그야, 밥 짓고 불 때려고. 야! 예? 이제 그만 묻고 좀 걸어라. 비순이가 입을 꼭 다물었다. 3초가 지났다. 오라버니, 또 뭐냐? 저 구름은 어찌하여 저리 희게 떠 있습니까? 복남이가 하늘을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주막에 들어서자 주모 노파가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오누이요? 아, 아닙니다. 그냥 오누이예요. 비순이가 복남이보다 한 박자 빠르게 끼어들었다. 복남이가 옆을 흘겨보았고 비순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주모는 더 묻지 않고 국밥을 큼직하게 퍼다 놓았다. 비순이가 그릇 앞에 앉자 두 눈이 동그래졌다. 이게 밥입니까? 그래. 이렇게 국에 말아먹는 거예요? 국밥이야. 국에 밥 만 거지. 아, 비순이가 숟가락을 들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온 신경을 집중해서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러고는 후후 불어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초승달이 됐다. 우와, 맛있다. 그 뒤로 비순이는 5숟가락도 안 돼서 뚝딱 비워냈다. 복남이가 막 국물을 뜨려는데 비순이가 자기 빈 그릇을 슬그머니 복남이 쪽으로 밀었다. 오라버니, 안 줘. 비순이가 그릇을 다시 가져갔다. 그러더니 주모를 보며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저 한 그릇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있고 비순이가 슬쩍 복남이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눈을 또르르 굴리다가 문득 왼손 약지에 은가락지를 쓱 빼들었다. 이거면 되겠습니까? 복남이가 젓가락을 놓고 벌떡 일어났다. 야! 주모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복남이가 황급히 비순이 손을 내려눌렀다. 이 가락지를 국밥 한 그릇이랑 바꾸겠단 말이냐? 비순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값이 모자랍니까? 복남이가 이마를 탁 쳤다. 됐소. 그냥 먹어라. 내가 낼 테니. 그러고는 주모 쪽을 보며 낮게 말했다. 한 그릇 더 주시오. 결국 복남이는 국밥 3그릇 값을 냈다. 주막을 나서며 복남이가 낮게 으르렁댔다. 야, 비순아. 예? 너 나한테 빚진 거 알지? 비순이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어젯밤 천조각이랑 물이랑 보리떡이랑 오늘 국밥 2그릇이랑 셋. 3그릇이랑 비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많이도 빚졌네요. 그러니까. 갚을 생각은 있고? 비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장사하지요, 오라버니. 뭐? 저도 따라다니면서 도울게요. 그럼 되잖아요. 복남이가 황당한 얼굴로 비순이를 내려다봤다. 나 참. 그럼 네가 뭘 도울 건데? 그건 저도 모르죠.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복남이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틀 뒤 화성 인근 5일장.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다.
옹기장수, 포목장수, 약재상, 떡장수, 온갖 장돌뱅이들이 자리를 깔고 소리를 질러댔다. 복남이도 자리를 잡고 보찜을 풀었다. 자자, 녹그릇이여, 빗이여, 바늘실이여. 비순이가 복남이 옆에 앉아서 녹그릇 하나를 들고 들여다봤다. 이건 얼마입니까? 그릇은 5냥이다. 5냥이면 꽤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입 다물고 있거라. 복남이가 이마를 짚었다. 그러더니 비순이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손님을 향해 소리쳤다. 녹그릇이여, 5냥이여, 튼튼하고 오래 쓰는 그릇이여. 비순이가 슬쩍 복남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저기 안악내 하나 녹그릇 살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저 안악내요. 계속 이쪽 보고 있잖아요. 복남이가 눈을 돌리자 중년 아낙 하나가 그릇 쪽을 힐끔힐끔 보며 지나치지 못하고 있었다. 복남이가 목청을 높였다. 거기 댕네, 이 그릇 하나 보고 가시오. 아낙이 다가왔다. 그릇을 이리저리 들어보더니 흠집을 잡기 시작했다. 아이고, 여기 좀 긁혔네. 에이,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겠소? 아이고, 그건 원래 그런 문양이요. 그때 비순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주머니, 댁에 아이가 몇입니까? 아낙이 의아한 눈으로 봤다. 6인데 그건 왜 못 써? 아이고, 6이나요? 이 그릇은요, 크기가 딱 아이들 밥 퍼주기 좋구만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제 눈엔 안악내 아이들 얼굴이 딱 떠올라서요. 복남이가 옆에서 눈을 껌뻑했다.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아낙 표정이 묘하게 풀렸다. 그렇긴 하지. 우리 막내가 워낙 밥그릇을 잘 엎어서 튼튼한 게 필요하긴 한데 이 녹그릇은 떨어뜨려도 잘 안 깨져요. 비순이가 그릇을 들더니 대뜸 바닥에 탁 내려쳤다. 야! 복남이가 기겁했다. 그런데 그릇은 멀쩡했다. 댕그랑 소리만 나고 흠집 하나 안 났다. 아낙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그래? 그럼 하나 주시오. 색시가 장사를 제법 하는구먼. 아낙이 가고 나서 복남이가 비순이를 멍하니 봤다. 어떻게 알았어? 저 아주머니가 살 거라는... 비순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눈이 웃고 있었거든요. 사고 싶은데 망설이는 사람 눈이요. 복남이가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제법이네. 비순이가 환하게 웃었다. 칭찬입니까? 아니다. 칭찬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장터 한쪽에서 갑자기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자자자, 들으시오, 들으시오. 한양에서 이름난 황 의원이 내려준 처방으로 빚은 특효약이오. 이 약 한 첩이면 허리 아픈 것, 다리 저린 것, 눈 침침한 것, 귀 먹먹한 것 다 낫소. 만병통치 신효아니오.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비순이도 발을 떼더니 복남이가 잡아채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멈췄다. 눈이 가늘어졌다. 오라버니, 왜? 저 사람 이상해요. 복남이가 약장수를 봤다. 윤기나는 도포에 갓을 쓰고 약 봉지를 들고 목청 좋게 떠들고 있었다. 인상도 그럴싸하고 조수 둘까지 달고 나온 게 제법 그럴듯했다. 뭐가 이상해? 약장수잖아. 저 약봉지에서 나는 향이 좀 수상한데? 향? 여기서 맡아지기나 해? 바람이 이쪽으로 불잖아요. 복남이가 코를 킁킁댔다. 그냥 약재 냄새 아닌가? 비순이가 성큼성큼 걸어갔다. 복남이가 급히 따라붙었다. 비순아, 어딜 가는 게냐? 비순이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더니 약장수 앞에 딱 섰다. 어르신, 약장수가 내려다봤다. 어허, 무슨 일이냐? 이 약 어디서 지은 것입니까? 그게
한양 광통교 근처 당약방에서. 이 약에 쑥이 들었습니까? 약장수가 눈을 깜빡였다. 그렇소. 쑥이 주재료로. 아닌데요. 비순이가 또렷하게 말했다. 쑥은 말리면 특유의 향이 나요. 그런데 이 약봉지에서 나는 건 쑥 냄새가 아니라 쑥향을 흉내낸 익모초 냄새입니다. 익모초는 쑥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싸지요. 또 저 봉지색도 오래 달인 약색이 아니라 황토물을 들인 빛입니다. 장터가 술렁였다. 약장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 처자가 어디서 감히? 제가 틀렸다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순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다. 약장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했다. 그러더니 조수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내빼기 시작했다. 저놈 잡아라! 장터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약장수와 조수들은 장터 끝까지 도망치다 포졸들한테 잡혔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복남이가 비순이 옆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너 약재 공부도 한 거냐? 비순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냄새를 맡으니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에요. 그냥 알고 있었다는 거냐? 복남이가 비순이를 위아래로 다시 봤다. 도대체 이 처녀의 정체가 뭐지? 비순아, 예? 너 사실 되게 무서운 애 아니냐? 비순이가 해맑게 웃었다. 아닌데요? 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다. 그날 저녁 복남이 보찜 속 엽전이 아침보다 2배 늘어 있었다. 약장수의 일을 도운 덕에 장터 사람들이 고맙다며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준 까닭이었다. 복남이는 주막에 들어 국밥 2그릇을 시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애를 어찌해야 하나? 집도 없고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이 이상한 처자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찮다는 생각보다 다른 마음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직 본래 이름조차 모른 채 복남이가 붙여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처녀를 어쩐지 혼자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비순이가 국밥을 받아들더니 두 눈을 초승달처럼 휘며 외쳤다. 오라버니, 이거 참으로 맛있어요. 복남이가 풋 웃음을 흘렸다가 얼른 딴 곳을 봤다. 어서 먹어라. 오라버니도 맛있지요? 먹으라니까? 밖에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주막 처마 밑에서 등잔불이 흔들렸다. 장돌뱅이 복남이와 이름도 기억도 없는 비순이의 장터 여정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다. 주막 마당 한켠. 복남이와 비순이는 나란히 처마 밑 대돌에 걸터 앉아 있었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울어댔다. 복남이가 집신코를 툭툭 차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비순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별을 바라봤다. 오라버니, 왜? 저기 저 별은요? 또 질문이야? 아니요. 그냥 예쁘다고요. 복남이가 피식 웃다가 얼른 굳은 표정을 만들었다. 자야 돼. 내일 또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오라버니, 또 뭐? 근데 오라버니는 식구 있어요? 그는 하늘을 보며 툭 던지듯 말했다. 없어. 부모님도요? 일찍 가셨어. 비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눈빛이 묘하게 편해서 복남이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이었다. 여동생 하나 있었어. 복녀라고. 12살 때였나. 갑자기 열이 올랐어. 의원을 불러야 하는데. 복남이가 짧게 웃었다. 웃음인데 전혀 웃긴 게 없는 웃음이었다. 돈이 없었어. 한 푼도. 며칠 앓다가 갔어. 내 팔에 안겨서. 밤바람이 스쳤다. 그래서 장사 시작한 거야. 돈 벌려고. 다시는 돈 없어서 사람 못 살리는 꼴은 안 보려고.
복남이가 그 말을 뱉고 나서 스스로 멋쩍었는지 코를 훌쩍였다. 뭐 그런 거야 별거 아니야. 잠시 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근데 너는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비순이가 눈을 내리깔았다. 계곡 소리요. 계곡? 눈 뜨니까 물가였어요. 어떻게 거기 갔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복남이가 팔짱을 끼며 비순이를 훑어봤다. 네 옷이랑 가락지 말이야. 그거 아무나 못해. 비단에 수놓은 해라니. 나 장터 떠돌며 그런 차림은 양반가 아니면 돈깨나 있는 집안밖에 못 봤다. 비순이가 가락지를 내려다봤다. 난 도대체 누구일까요? 넌 평범한 아이 아니야. 어딘가에 널 찾는 식구들도 있을 거고. 무섭냐? 기억이 안 나는 게? 비순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무섭진 않아요. 왜? 비순이가 씩 웃었다. 오라버니 있잖아요. 복남이 귀가 획 달아올랐다.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자라니까? 귀 빨개요. 안 빨겠다니까? 지금도 빨간데요? 아니라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더 크게 울었다. 별빛 아래 둘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며칠 뒤 아침, 소원 인근 장터. 복남이가 자리를 깔고 물건을 펼치는 사이 비순이는 늘 그렇듯 두리번거리며 장터를 구경했다. 눈이 바쁜 아이처럼 이것저것 살피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떡장수 할머니 앞이었다. 시루떡과 인절미, 꿀떡이 색색이 쌓여 햇빛을 받았다. 비순이가 코를 살짝 들이켰다. 할머니, 응? 뭐 살 거냐? 살 돈은 없는데요? 그럼 그냥 가야지. 비순이가 고개를 기울이며 시루떡을 가리켰다. 근데요, 대추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떡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여? 대추를 조금만 더 쓰시면 기운이 부드러워질 텐데요. 어제 비 맞은 사람들 많아서 속이 찬 얼굴들이에요.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냐? 몰라요. 그냥 냄새가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는 한참 비순이를 보더니 시루떡 한 조각을 집어 내밀었다. 먹어봐라. 공짜로요? 말 많다, 얼른. 비순이가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동그래졌다. 맛있다. 이건 내가 30년 지켜온 거다. 함부로 바꿀 생각은 없다. 네, 할머니. 그래도 대추 얘긴 한번 생각은 해보지. 비순이가 해죽 웃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비순이를 찾으러 온 복남이는 떡장수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아이를 보고 멈칫했다. 이 인절미요. 콩가루 직접 볶으신 거래요. 한 번만 맛보셔요. 비순아, 오라버니 잠깐만요. 지금 손님 있어요. 할머니가 복남이를 보며 피식 웃었다. 이 아이 말은 많아도 손님 끄는 재주는 있네. 복남이는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애는 어딜 가도 저러는구나. 때는 늦여름, 안동장터. 장이 가장 달아오른 오시 무렵이었다. 복남이가 목청껏 소리를 높였다. 녹그릇이요. 튼튼하고 오래 쓰는 그릇이요. 비순이가 옆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그때였다. 소진아, 장터 한복판을 가르는 낮은 목소리였다. 복남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비순이는 아니었다. 그 두 글자가 귓속을 스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다. 사람들 사이 낡은 두루마기에 갓을 눌러 쓴 청년 하나가 서 있었다. 청년의 눈이 비순이를 붙잡았다. 그리고 달려왔다. 소진아, 청년이 비순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다. 소진아. 어깨가 떨렸다. 숨죽인 울음이었다. 비순이는 그 품 안에서 굳은 채 눈을 감았다. 낯선데 어딘가 익숙한 온기였다. 복남이가 청년의 어깨를 확 잡아당겼다. 이보시오. 낯선 처자 붙잡고 이게 무슨 짓이오?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돌아봤다. 이야기가 길 것 같소. 조용한 데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겠소? 주막 한켠 엷은 탕약 같은 차 세 사발이 조용히 놓였다. 청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 하였느냐? 비순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잠시 숨막힌 듯한 침묵이 흘렀다. 청년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소문은 들었다. 낮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였다. 네가 계곡으로 뛰어들었다고. 살아있기만을 바랐는데. 그가 비순이를 바라봤다. 눈빛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어찌하여 기억까지 잃었단 말이냐? 비순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청년이 숨을 고르며 허리를 바로 세웠다. 나는 최윤서라 하오. 이 아이 오라버니요. 비순이와 복남이 놀란 눈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 이름은 최소진이요. 우리 부친은 내의원에 계셨던 최 의원이셨소. 복남이 눈썹이 꿈틀했다. 내의원, 임금의 병을 돌보는 자리였다. 윤서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소진이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열병을 앓았소. 말이 조금 느려지고 어눌해졌지만 약재에는 누구보다 밝았지. 소진이 눈이 가늘게 떨렸다. 부친께선 늘 그러셨소. 느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라고. 윤서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느 날 밤 산에 셋이 찾아왔소. 대감댁에서 보냈다 하며 부친께 독약을 의뢰했소. 복남이 손이 멈췄다. 아무 냄새도 없이 한 번에 맥을 끊는 독을. 독약을요? 부친께선 거절하셨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지 사람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고. 윤서가 이를 악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협박했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장담 못한다고. 잠시 숨을 골랐다. 부친께서 조용히 물으셨지요. 그 독, 궁으로 들어갈 물건이요? 윤서 손이 떨렸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이 나왔소. 주막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부친이 그날 쓰러지셨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며칠을 사경을 헤매시다 끝내 돌아가셨소. 눈을 감기 전까지도 말씀하셨지. 꼭 소진이를 찾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진이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겨우 흘러나왔다. 윤서가 손을 꼭 잡았다. 소진이는 문 밖에서 듣고 달아났소. 낭떠러지까지 몰렸고 결국 계곡으로 뛰어들었지. 복남이가 숨을 삼켰다. 그 뒤로 우린 영모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집안이 무너졌소.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이 아이만 찾으며 떠돌았지.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소진아, 나와 가자. 아버지께 배운 것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어딘가 작은 약방 하나 열면 우리 둘이서도 살 수 있다. 복남이는 아무 말 없이 듣다 입을 열었다. 비순, 아니 소진아. 소진이가 복남이를 봤다. 오라버니 따라가거라. 복남이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고마웠다. 네 덕에 나도 그는 짧게 멈췄다. 뭐 재미는 있었어. 그때 비순이가 소리쳤다. 싫어요. 저 복남 오라버니랑 갈래요. 윤서가 눈을 깜빡였다. 복남이 귀가 천천히 붉어졌다.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짐도 들고 물건도 팔고 도둑도 잡고 저 복남 오라버니가 좋아요. 윤서가 눈을 깜빡이다가 복남이를 봤다. 복남이 귀가 천천히 붉어졌다. 윤서가 입가를 실룩였다. 허, 벌써 그런 사이가 됐어? 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라버니, 소진이가 복남이를 봤다. 오라버니도 저 좋아하고 있었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어른들 얘기.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남이가 차를 마시다 사례가 들렸다. 윤서가 소매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았다. 저는 떠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장돌뱅이 올시다.
웃어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아이 만나고 나서는 자꾸 웃게 되더라고. 윤서가 한참 복남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줬소.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 말 믿겠소. 소진이가 복남이 팔에 슬쩍 팔을 끼웠다. 복남이가 기겁했다. 야, 갑자기 왜 그래? 오라버니도 저 좋아하고 있었죠? 저 다 알아요. 뭐? 윤서가 그걸 보며 나직이 웃었다. 장돌뱅이 나리. 동생 잘 부탁하오. 복남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꾸벅 숙였다. 예, 반드시. 소진이가 복남이 팔을 더 꼭 끼웠다. 윤서가 웃음을 참고 고개를 돌렸다. 저녁 노을이 주막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봤다. 장돌뱅이 복남이와 이름을 되찾은 소진이의 길은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함께라면. 충청도 어느 산자락 아래 비바람에 시달려 처마 한쪽이 기울어진 초가 3칸이 있었다. 그 집이 바로 박씨 할매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장돌개 할매라 불렀다. 장날만 되면 장터를 휩쓸고 다니는 돌갯바람처럼 어디서든 나타나 억척스럽게 장사를 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다. 할매의 본명은 박기순, 나이 62. 60이 넘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은 뒤 기수는 홀로 6남매를 키워냈다. 큰아들 춘복이부터 막내아들 칠복이까지. 어느 하나 손이 안 간 자식이 없었다. 남편이 죽던 해 칠복은 겨우 3살이었다. 기순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봄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남의 밭에서 품을 팔고, 가을이면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떨어진 나달을 주었다. 겨울이 오면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았다. 보리밥에 물을 말아 간장 찍어 먹는 날이 태반이었고, 그마저 없는 날에는 감자 몇 알을 쪄 물로 목을 넘겼다. 그 세월 동안 기순의 손은 늘 갈라져 있었다. 마디마다 피가 터지고 굳은 살은 겹겹이 박혔다. 자식들은 그 손을 보고도 괜히 눈을 피하곤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장성했다. 아들 셋은 장가를 되들었고 기수는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자식들에게 작은 초가집 한 채씩 마련해 주었다. 그게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딸 둘도 시집을 보냈다. 그러고 나니 남은 것은 기울어진 초가집 한 채와 막내 칠복뿐이었다. 자식들 가운데 인물도 반듯하고 성품도 가장 뛰어난 막내였건만 칠복은 어머니를 모시느라 장가도 가지 못했다. 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알고 칠복도 알았다. 하지만 두 모자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칠복은 나무꾼이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고 남는 시간에는 어머니의 밭일을 도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었다. 웃음은 많았지만 말은 적었다. 그해 늦여름, 칠복 나이 20이었다. 장날이었다. 기수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전날 산에서 뜯어온 나무를 하나씩 꺼내 손질했다. 취나물, 고사리, 참나물, 쑥. 줄기 하나 삐뚤지 않게 가지런히 다듬어 묶었다. 묶음의 크기도 똑같이 맞췄다. 그 솜씨가 벌써 신의 내공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나물들을 보자기에 곱게 쌓아 등에 얹었다. 장터까지는 10리길. 기수는 쉬지 않고 걸었다. 장터 안쪽
늘 앉던 자리였다. 20년 넘게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해온 자리였다. 그만큼 단골도 많았다. 백시댁 안악, 삼거리 주모, 서당 혼장댁 부인. 이 사람들은 기순의 나물만 샀다. 이유는 하나였다. 박씨 할매 나물은 손질이 다르다니까. 며칠 놔둬도 풀이 죽질 않아. 그날도 손님이 줄을 섰다.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였다. 옆자리에 처음 보는 안악 하나가 짐을 풀었다. 나이 40쯤 되어 보였다. 눈꼬리는 위로 올라가 있었고 입술은 얇았다. 나물량은 기순 것보다 2배는 많았지만 사람들은 죄다 기순나물 앞에만 모여들었다. 처음 온 손님조차 기순 앞에 서서 물었다. 할매, 이거 얼마요? 값을 듣고는 흥정도 없이 그대로 사갔다. 옆자리 안악이 목청을 높였다. 이리 오슈! 나물 싸게 드리리다. 방금 캐온 거요.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안악의 눈이 슬그머니 기순에게 꽂혔다. 1시경쯤 지났을까? 안악이 갑자기 자리를 비웠다. 그리고 잠시 뒤 양동이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양동이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 거름 냄새였다. 기순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거 뭐요? 안악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양동이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촤! 거름물이 기순의 나물 위로 쏟아졌다. 순식간이었다. 장터가 얼어붙었다. 기순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만 달달 떨고 있었다. 그 나물들은 새벽 어둠 속에서 산에 올라 뜯어온 것이었다. 이슬에 손이 얼어가며 허리를 수십 번 굽혔다 폈다. 안악이 삿대질을 했다. 이게 다 텃세 아니고 뭐요? 왜 손님을 다 빼앗아가? 그 말에 기순의 눈이 번쩍 켜졌다. 내가 뭘 빼앗았다는 거요? 손님이 다 할매 쪽으로 가잖소. 기순이 코웃음을 쳤다. 그 손님들이 오늘 처음 온 손님이요? 안악이 입을 다물었다. 기순이 말을 이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장사한 지가 20년이요. 그쪽이 오늘 처음 온 거지. 장터 사람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였다. 안악 얼굴이 벌개졌다. 그래도 내 장사 망친 건 맞잖소. 기순이 딱 잘라 말했다. 그쪽이 먼저 내 나물에 거름 부은 건 맞잖소. 안악이 씩씩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였다. 장터 저쪽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왔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였다. 길게 따은 머리를 등 뒤로 늘어뜨리고 양동이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다. 걸음이 성큼성큼 빨랐다. 그리고 그 양동이에서도 익숙한 냄새가 풍겼다. 거름 냄새였다. 안악이 그걸 알아채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 야, 야! 거기 서라! 뭐 하는 거냐? 처녀는 멈추지 않았다. 2걸음, 3걸음. 그리고 안악 앞에 딱 섰다. 다음 순간, 촤! 처녀가 들고 있던 양동이를 그대로 뒤집었다. 거름물이 안악의 나물 위로 시원하게 쏟아졌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안악이 펄쩍 뛰며 소리질렀다. 이것이 미쳤나? 뭐 하는 짓이야? 처녀는 빈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안악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쪽은 뭐 하는 짓입니까? 안악이 기가 막혀 말을 더듬었다. 뭐? 저 할머니 나물에 먼저 거름 부은 건 댁 아니요?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그냥 똑같이 했을 뿐입니다. 안악 얼굴이 새빨개졌다. 어린 것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네가 뭔데? 왜 끼어들어? 처녀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우리 할머니요. 장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뭐, 할머니? 안악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저 할매가 네 할매라고?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뜯어온 우리 할머니 나물에 거름을 끼웠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손녀가 어디 있겠소? 안악이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인연이 아주. 그쪽이 먼저 한 일을 내가 그대로 돌려드린 것뿐인데 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킥킥 웃음이 터졌다. 어떤 노인이 말했다. 맞는 말이구먼. 그러게 말이야. 안악은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씩씩거리며 나물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재수 없어. 오늘 장사 다 망했네. 그리고 돌아서며 소리쳤다. 내 눈에 다시 띄워봐라. 처녀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장날마다 나오세요. 저도 장날마다 나올 테니까. 그 한마디에 장터에서 웃음이 터졌다. 어떤 사람은 박수까지 쳤다. 안악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장터 밖으로 사라졌다. 기수는 걸음에 젖어 망가진 나물 앞에서 그 처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기순의 눈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자식들 앞에서는 끝내 눈물을 삼켰던 기순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눈물이 올라왔다. 처녀가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기순이 눈을 훔쳤다. 나는 괜찮다. 근데 너는 네 집 딸이냐? 처녀가 웃으며 말했다. 얼마 전에 이 고을로 거처를 옮겨왔어요. 강옥이라 합니다. 강옥이? 기순이 걸음 묻은 나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나물은 이제 못 팔겠구나. 강옥이 광주리를 들어 올렸다. 제가 버리고 올게요. 기순이 손을 내저었다. 됐다. 무겁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다. 어르신, 댁이 어디세요? 기순이 잠시 처녀를 보다가 말했다. 느티나무 있는데 아느냐? 예. 거기서 한 굽이 돌아가면 초가지집 있다. 강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제 지나가다 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장터를 나섰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였다. 산에서 나무를 해내려온 칠복이 마당에 서 있었다. 지게를 내려놓으려다 고개를 든 순간 칠복의 눈이 멈췄다. 어머니 기순이 낯선 처녀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며 오는데 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칠복은 잠깐 눈을 비볐다. 어머니가 웃고 있는 걸 본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칠보가 왔냐? 기순이 먼저 말을 건넸다. 칠복이 멍하니 서 있다가 대답했다. 예, 어머니. 그리고 옆에 선 처녀를 힐끗 바라보았다. 근데 이분은 기순이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 장터에서 나 도와준 처녀다. 이름은 강옥이. 처녀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칠복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 예. 그 이상 말이 나오질 않았다. 기순이 강옥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거라. 강옥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고는 칠복을 한번 보고 웃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강옥이 마당 밖으로 나갔다. 칠복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기순이 툭 말했다. 이놈아, 입 좀 다물어라. 칠복이 깜짝 놀랐다. 예? 발이 들어간다. 칠복이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기순이 피식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먹으며 기순이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칠복이 숟가락을 멈췄다.
부었다. 걸음을요? 그 처녀가요? 똑같이 붓더라니까. 그 안악나무래다. 칠복이 잠깐 말을 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대단한 분이네요. 기순이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그 안악이 얼굴이 벌개져서는 내가 그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리고 슬쩍 덧붙였다. 쓸만한 처녀더라. 칠복이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마당 쪽을 힐끗거렸다. 기순이 그걸 다 보고 있었다. 거기 봐도 없다. 칠복이 멈칫했다. 예? 네 눈이 자꾸 밖으로 나가잖니. 칠복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밥그릇만 내려다봤다. 귀가 빨개져 있었다. 기순이 그걸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녀석 장가 갈 때가 됐구나. 이틀 뒤였다. 칠복이 산에서 나무를 해 내려오다가 느티나무 아래 샘터를 지나고 있었다. 지게를 진 채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발이 딱 멈췄다. 샘가에 강옥이 서 있었다. 치마를 걷어올리고 물동이에 물을 붓고 있었다. 칠복이 괜히 목마른 사람처럼 샘 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강옥이 고개를 들었다. 아, 장터 할머니 아드님. 칠복이 머리를 긁적였다. 예, 칠복이라고 합니다. 강옥이 웃었다. 알아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칠복이 물동이를 가리켰다. 그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강옥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칠복이 얼른 말했다. 이래봬도 제가 좀 힘이 셉니다. 강옥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길어온 물이니까 제가 들고 가야지요. 칠복이 말문이 막혔다. 강옥이 물동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옥이 돌아서려 하자 칠복이 다급히 말했다. 저기 잠깐!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강옥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근데 댁은 반대길 아니신가요? 칠복이 잠깐 멈칫했다. 아, 그게... 강옥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칠복의 발이 돌에 걸렸다. 지게가 덜컹 흔들렸다. 강옥이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나무꾼이 발이 이리 가벼워서야 되겠어요? 칠복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길을 걸었다. 어느새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산길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기순이 밥상을 놓으며 물었다. 칠복아, 근데 나무가 왜 반토막이냐? 칠복이 움찔했다. 예? 오늘 나무 말이다. 반밖에 없더라. 칠복이 눈을 피했다. 아, 그게 산에 나무가 좀 없어서요. 기순이 눈을 가늘게 떴다. 어느 산이냐? 느티나무 아래쪽이요. 기순이 한참 칠복을 보더니 말했다. 거긴 참나무 천지다. 칠복이 입을 다물었다. 기순이 밥을 뜨며 툭 말했다. 나무하러 간 게 아니라 잠시 뜸을 들였다. 강옥이 보러 간 게지. 칠복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아, 아닙니다. 기순이 코웃음을 쳤다. 됐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도 우리 막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먼. 기순의 입꼬리는 슬쩍 올라가 있었다. 그날 이후였다. 칠복과 강옥은 느티나무 샘터에서 자주 마주쳤다. 처음에는 인사 몇 마디 나누는 사이였지만 날이 갈수록 이야기가 길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칠복과 강옥의 마음도 점점 가까워졌다. 그해 가을이었다. 칠복과 강옥의 혼인이 조용히 치러졌다. 큰 잔치는 없었다.
기순집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물이라 해봐야 기순이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무명천 한 필이 전부였다. 기순이 천을 내놓으며 말했다. 이거 말고는 줄 게 없소. 강옥 아버지 배서방이 손을 저었다. 이것도 과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그만이지요. 그러다 슬쩍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딸 성질이 좀 세서 웬만한 집에서는 못 살 겁니다. 기순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보이긴 합디다. 배서방이 크게 웃었다. 사돈 어른, 철없는 딸이니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강옥이가 틀린 말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기순이 짧게 말했다. 살아보고 말합시다. 헌데 마당에는 이웃 몇 사람과 강옥 쪽 식구들만 모여 있었다. 칠복의 형제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육남매 가운데 고작 셋째 아들 춘달이 하나 얼굴을 비쳤을 뿐이었다. 기순이 한번 둘러보더니 툭 말했다. 아니, 막내가 장가 가는 날인데 어찌 하나같이 얼굴도 안 비치느냐. 춘달이 괜히 머리를 긁적였다. 큰형은 장에 나갔고 둘째 형도 일이 있다더군요. 기순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 돈 준다 할 때는 냉큼 오더니 그때는 시간이 남아 돌았나 보지. 춘달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뒤 기순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장남이라고 제일 큰 돈을 썼다. 그래도 그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줄 알았지. 내가 가면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 밥 한 술 뜨기도 편치 않더라. 그리고 툭 덧붙였다. 그렇게 효도하겠다고 하더니 춘달이가 작게 말했다. 어머니, 다들 형편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기순이 짧게 내뱉었다. 형편은 무슨, 사람 마음이 없는 거지.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다. 옆에 서 있던 강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기순이 고개를 돌렸다. 강옥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순이 한참 강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짧게 말했다. 그래, 오늘은 네 날이지. 그리고 손을 털며 불렀다. 칠보가, 손님들 밥상이나 더 챙겨라. 칠복이 얼른 움직였다. 강옥이 집에 들어온 지 반년이 지났다. 강옥은 시어머니를 살뜰히 모시고 집안일도 흠잡을 데 없이 해냈다. 하지만 그 사이 육남매 가운데 집에 찾아온 형제는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큰아들 춘복이 찾아왔다. 기순이 마루에 앉아있다가 물었다. 네가 어쩐 일이냐? 춘복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해져 누가 봐도 거짓골이었다. 기순이 눈을 찌푸렸다. 근데 너 꼴이 왜 이 모양이냐? 춘복이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머니,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상의? 춘복이 기침을 한 번 했다. 돈이 좀 필요해서. 기순의 눈이 좁아졌다. 얼마? 10량만 빌려주십시오. 기순의 눈썹이 꿈틀했다. 뭐? 10량?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10량이 어디 있냐? 춘복이 더듬거렸다.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게. 기순이 잘났다. 평생 모은 거 너희 다 주고 없다. 내가 막내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아냐? 춘복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그게 사실은 도박빚입니다. 못 갚으면 그놈들이 저 죽이러 올지도 모른다고요. 마당이 조용해졌다. 잠시 뒤 기순이 말했다. 나가라! 춘복이 놀랐다. 어머니. 나가라 했다! 춘복은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부엌에서 일을 하던 강옥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기수는 저녁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다. 강옥이 기순이의 손에 수저를 쥐어주었다. 어머님, 조금이라도 뜨세요. 기순이 고개를 저었다. 됐다. 그래도 조금 드셔야지요. 다 들었냐? 예. 기순이 낮게 말했다. 창피하지 않냐? 강옥이 되물었다. 뭐가요? 저런 자식 둔 게. 강옥이 조용히 말했다. 창피한 건 어머님이 아니라 큰아주버님이죠. 기순이 말이 없었다. 강옥이 덧붙였다. 어머님은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순이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라, 이 국 참 맛나다. 강옥이 웃었다. 그 말이 기순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춘복이 돌아간 뒤였다. 기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냈지만 그날 이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칠 뒤부터였다. 기수는 새벽이면 몰래 집을 나섰다. 어머니, 이른 새벽부터 어디 가십니까? 칠복이 물으면 응, 잠깐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하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사실은 남의 집 품일이었다. 춥고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기수는 새벽이면 장터로 나갔다. 주막에서 빨래품을 얻었기 때문이다. 얼음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를 굽혀 빨래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저물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눈이 녹았다 얼어붙은 빙판길에서 기순이 발을 헛디뎠다. 몸이 휘청하더니 아이고! 그대로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친 기수는 그날 이후 방 안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기침까지 심해졌다. 밤이면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칠복과 강옥은 어머니 약값을 마련하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나갔다. 남의 집 장작을 패고 짐을 날라주고 할 수 있는 품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다. 결국 칠복이 형제들을 찾아갔다. 먼저 큰형 춘복의 집이었다. 칠복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춘복이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나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더니 툭 덧붙였다. 어머니는 네가 모시고 있지 않느냐? 네가 좀 챙겨드려라.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말했다. 막내가 효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째 형 집도 마찬가지였다. 둘째가 손을 내저었다. 요즘 세상에 애들 먹여 살리기도 벅차다. 그러더니 칠복을 힐끗 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 아이도 없잖아. 그 정도는 네가 감당해야지. 마지막으로 누나 집을 찾았다. 누나는 문턱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나는 시집간 몸이야. 친정일에 나설 처지가 아니다. 시집 올 때 오빠들은 돈도 받고 집도 받았잖아. 도와달라면 오빠들한테 가야지.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다. 왜 나한테 와?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칠복은 한참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칠복은 말없이 돌아왔다. 집에 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축 처진 어깨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기수는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다. 며칠 뒤, 해가 기울 무렵, 기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다.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걷다 보니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순이 중얼거렸다. 내가 없어지면 막내도 덜 고생하겠지. 그리고 눈 덮인 산길로 걸어갔다. 그날 저녁이었다. 강옥이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어머님!
방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강옥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다. 서방님! 서방님! 칠복이 놀라 달려왔다. 왜 그러오? 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안 계셔요. 둘은 급히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기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강옥이 산길 쪽으로 뛰어갔다. 어머님! 이 추운 날씨에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눈길 위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강옥은 울음을 삼키며 그 길을 따라 걸었다. 어머님! 어머님! 그때였다. 바위 틈 어딘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작은 동굴이었다. 강옥이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 기순이 작은 불을 지펴놓고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어머님! 강옥이 달려가 기순을 끌어안았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기순이 힘없이 웃었다. 왜 왔냐? 나는 너희한테 짐이다. 막내한테도 너한테도 해준 것 하나 없는데. 강옥에게 눈물이 쏟아졌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희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기순이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없어지면 너희 둘이 편할 텐데. 강옥이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닙니다. 어머님이 계셔야 집이지요. 강옥이 기순의 손을 잡아 두 손으로 비비며 말했다. 이 손 좀 보세요. 얼음장 같잖아요. 그리고 기순을 등에 업었다. 얼른 집에 가요, 어머니. 더 감기 심해지시면 큰일 납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 무렵 칠복은 형제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어머니가 없어졌습니다. 형제들이 놀라 물었다. 뭐라고?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머님이 평생 허리 회도로 고생하며 저희 6을 키우신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한번 찾아오시지도 않고 모른 채 하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매번 대문 밖을 한참 내다보십니다. 오늘은 형님들이 오려나 누이들이 오려나 그러시면서요. 칠복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이 추운 날 어디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뒤 기순의 6자식이 모두 집으로 모였다. 다들 흩어져 어머니를 찾아 나서려던 그때였다. 눈 덮인 길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강옥이었다. 강옥의 등에 기순이 엎여 있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강옥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춘복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사람 노릇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죄송합니다. 늘 오빠들만 챙기신다고 괜히 서운한 마음만 품고 저희도 한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며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기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 내리는 마당이 고요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왔느냐? 형제들이 고개를 더 숙였다. 잠시 뒤 기순이 말했다. 그래도 와줘서 됐다. 그날 이후 형제들은 조금씩 어머니의 집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순이 가장 자주 부른 이름은 강호가 그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기순이 평생 고생하며 자식 6을 키웠지만 마지막에 얻은 가장 큰 복은 효자 하나가 아니라 며느리 하나였다고.
조선 후기 남원에서 동쪽으로 한나절 걸어가면 닿는 외진 마을. 솔맥이라 불리는 그곳에는 박씨 과부와 두 아들이 살았다. 남편을 일찍 여인 박씨는 억척스럽게 집안을 꾸려왔고 큰아들 경호는 이미 장가를 들어 맏며느리 혜련이 들어온 지도 3년째였다. 혜련아! 물동이 이고 우물 다녀오너라! 새벽 닭구름 소리도 채 가시기 전 박씨의 호령이 떨어졌다. 혜련은 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동이를 이었다. 논맥이나 밭일은 말할 것도 없고 부엌일에 장독대 손보는 일까지 모두 혜련의 몫이었다. 한겨울엔 냇가 얼음물에 손을 넣어 이불 빨래까지 했으니 시집 와서 앉아 밥 한 끼 편히 먹어본 날이 손에 꼽힐 지경이었다. 어머니도 너무하십니다. 혜련이를 너무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 경호가 조심스레 한마디 거들자 박씨가 눈을 부라렸다. 며느리는 원래 고생을 사서라도 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다. 경호는 입을 다물었고 혜련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면 되지요. 박씨는 흐뭇한 듯 코웃음을 치고는 안채로 들어갔다. 동네 안악들도 혜련을 칭찬하기 바빴다. 혜련이 같은 며느리 하나 얻으면 3대가 편하다지? 저런 효부가 또 어디 있겠소? 그러나 정작 박씨네 살림은 늘 빠듯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경필이 이놈! 또 술 퍼먹고 들어왔지? 박씨의 고함에 사랑채 문이 삐걱 열리고 머리를 산발한 경필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아이고 어머니, 그리 호통치시면 머리통이 깨집니다. 깨져? 내 속이 먼저 깨지겠다 이놈아! 첫째 아들 경호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우야, 네가 오늘 논매러 간다 하지 않았느냐? 경필은 눈을 피하며 투덜거렸다. 내가 뭐 소도 아니고 매일같이 일만 하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소. 형님은 날마다 등골 빠지게 일하시지만 집안이 뭐 달라지긴 합디까? 박씨가 허리춤을 치며 소리쳤다. 네가 쉬는 동안 누가 집안 굴리냐? 네 형이 혼자 논매고 형수 혼자 살림하고 너는 뭐냐? 양반 도련님이냐? 그럼 저도 장가나 들여주시죠. 사람 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장가만 가면 저도 철이 들지. 누가 합니까? 뭐라고? 네 주제에 장가? 어느 집에서 너 같은 놈을 사위로 받겠느냐? 박씨는 콧방귀를 끼며 안채로 사라졌다. 뒤통수를 긁적이며 앉아있는 경필을 본 혜련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도련님, 일어나세요. 장작도 패야지요. 형수님까지 제발 오늘만은 좀... 머리 아프시면 더더욱 찬물에 얼굴 씻고 정신 차리셔야죠. 경필은 인상을 찌푸렸다. 아, 형수님까지 사람을 못 살게 구시는구만. 며칠 뒤 아침, 정씨 안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박씨 부인, 얘기 들으셨소? 박씨가 눈을 흘겼다. 이 사람아, 아침부터 왜 저리 호들갑이요? 정씨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윗말골 자연이 말이요. 그 저자 아시지? 인물 곱기로 소문난 그 아가씨. 박씨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 도련님들 뒤돌아본다던 그 계집? 그 집이 완전히 기울었다오.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지 오래고 집안 곳간도 비어가서 사는 게 말이 아니라는데. 박씨는 무심히 말했다. 얼굴만 곱다고 다 쓰는 건 아니지. 우리와 뭔 상관이요? 그러자 정씨가 슬쩍 몸을 기울였다. 근데 말이요, 자연이란 아가 마음이 참 지극하더이다. 시집을 가도 병든 아버지는 돌봐야 한다면서 가끔 먹을 것 좀 챙겨 친정에 보내주는 집이라면 어디든 가겠다 하더이다. 그 말을 듣자 박씨의 눈빛이 단번에 번쩍였다. 하, 그러면 혼처 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리요?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덧붙였다. 예, 그렇지요. 게다가 성품도 곱고 얌전하다 하니 이 집 저 집에서 눈독을 들인다 하더이다. 경필이 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박씨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았다. 출가한 딸은 물 끄는 작대기라 했거늘
시집 오면 그만이지. 뭔 친정에 쌀을 바쳐야 한단 말이냐. 하지만 성품도 곱고 얌전하다니 일손 하나는 되겠구만. 정씨 안학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며 말했다. 좋은 인연이면 꽉 잡으시오. 이런 처자는 금세 다른 집에서 데려갑디다. 해가 기울 무렵 혜련이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안채에서 박씨가 불러 세웠다. 며느라, 예, 어머님. 너도 일손 하나 더 있으면 숨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혜련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혹시 둘째 며느리를 들이실 생각이십니까? 박씨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래, 곧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올지도 모르지. 하하하하하. 혜련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걸음 무렵 솔매기 마을 어귀로 작은 보따리 하나 든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흰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은 자연은 단아한 얼굴에 눈매 곱고 말수 적은 처자였다. 그 모습을 멀찍이 보던 경필이 환히 웃었다. 형님! 형님! 저기 제 색시가 옵니다. 이 못난 놈에게 이런 복이 내릴 줄이야. 하하하하하하. 혜련이 웃으며 속삭였다. 도련님, 입 좀 다무시지요. 그러다 팔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경필은 슬쩍 입을 닫았지만 눈은 이미 반쯤 풀려 있었다. 안채 앞에서 박씨가 팔짱을 낀 채 자연을 훑었다. 그래, 네가 자연이라 하는 그 아가냐? 자연은 얌전히 허리를 굽혔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박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들어오거라. 며느리는 많을수록 힘이 되는 법이지. 하지만 맏며느리 혜련은 시어머니 얼굴 한번 스친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벌써 눈살을 찌푸리시네. 자연이 들고 온 보따리에는 고작 치마 한 벌, 저고리 한 벌뿐이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자연의 첫날상이 차려졌다. 경필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머니, 자연이가 손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이 만난 반찬들 좀 보셔요. 아버님 편찮으셔도 혼자서 척척. 박씨가 말을 잘랐다. 그랬으면 됐다. 우리 집도 사람이 모자라 죽겠으니 일손 하나라도 더 있어야 산다. 자연은 고개만 살짝 숙이자 혜련이 부드럽게 말했다. 동서야, 힘든 거 있음 말해. 우리 둘이서 하면 되니 혼자 끙끙댈 거 없지. 자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예, 형님. 이튿날 새벽, 박씨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터져나왔다. 막내야, 어이구, 새댁이 첫날부터 누워있으면 어쩌냐? 네 형님은 벌써 물길러 갔다. 자연은 벌떡 일어나며 허둥댔다. 아, 예,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박씨는 쭈뼛거리는 자연을 보며 문득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말이다. 앞으로 친정 들락거리는 짓은 삼가거라. 자연이 멈칫했다. 예? 시집 오면 이 집 사람 되는 거지. 친정에 뭘 그렇게 붙들고 살라 그래. 자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버지가 요즘 병석에서 일어나질 못하셔요. 제가 안 가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실 판이고요. 그때 사정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살펴주시겠다 하셔서 시집 온 건데 이제 와서 친정의 발길 끊으라 하시면 아버지는 그럼 어찌 살아내시라 하십니까? 박씨의 얼굴이 확 변하였다. 내가? 언제? 이 집 사정은 안 보이냐? 우리도 먹을 게 모자라 죽겠구먼. 네 친정아비 밥까지 줄게 어딨냐? 자연은 입술만 꼭 깨물었다. 혜련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며칠 뒤 어둑한 밤이었다. 사랑채에서는 경필의 코 고는 소리만 둥둥 울리고 안채 등불도 다 꺼졌다. 혜련이 보리차 시키려 부엌에 내려갔을 때였다. 살금, 살금. 안방 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여린 그림자가 문틈을 빠져나왔다. 몸을 낮춘 채 자꾸 뒤를 돌아보며 조심조심 마당을 건너는 그 모습. 바로 자연이었다. 혜련은 어둠 속에서 숨을 삼켰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거지? 자연은 대문을 살짝 밀어 달빛 아래로 조용히 사라졌다. 혹 친정 아버지께 다녀가는 건가? 혜련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아버지 병수발이라면 낮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사람들 다 잠든 뒤에 나가는고. 혹 무슨 일이라도. 며칠 뒤 장터, 홍시아낙이 소곤대며 사람을 붙잡았다. 아이고, 내가 어제 봤다니까? 박신의 막내 며느리 말이여. 밤에 외간 남자랑 둘이서 산으로 올라가더라? 어머나, 진짜요? 등불 하나 들고 말도 안 하고 딱 붙어서 가더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던데? 내가 몇 번이나 봤다니까?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혜련은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손에서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동서가? 남자를 따라 산길로? 며칠 전 본 장면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다. 그날 밤 혜련은 결국 몰래 자연의 뒤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였다. 내 눈으로 실히 봐야겠어. 혜련은 불 꺼진 부엌 앞에 가만히 서서 자연방에서 등잔불 꺼지는 기척을 기다렸다. 잠시 뒤 자연이 다시 대문을 열고 나갔다. 역시 또 나가는구나. 혜련은 숨을 삼키고 뒤를 밟았다. 달빛이 흐리고 산길은 숯바람에 으슬거릴 정도로 어두웠다. 자연이 마을 어귀에 잠시 서자 숲 그림자 사이에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왔소? 혜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은 말도 안 하고 등불 하나만 밝힌 채 산길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혜련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저 남정네와 매일 밤? 혜련은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그 뒤를 밟았다. 한참 걸어 올라가자 불빛이 은근히 비쳤다. 바람에 실려온 매캐한 냄새가 실려왔다. 혜련은 깜짝 놀라 나무 뒤로 얼른 몸을 숨기곤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곳은 숯가마터였다. 가마는 밤바람 속에서 붉은 숨을 뿜어내며 끓는 듯 타오르고 있었다. 그 앞에서는 자연과 함께 가던 숯가마터 일꾼 상돌이와 몇몇 장정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굵은 장작을 힘껏 패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먼저 가벼운 부목과 잔장작을 이리저리 옮겨 쌓고 작은 솥에 올려둔 죽을 휘저어 한국자식 일꾼들 손에 내어주었다. 그러다 꺼져가는 불씨가 보이면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싯돌을 힘껏 두드려 다시 불을 살려 올렸다. 얼굴은 불기운에 벌겋게 익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고 가빴다. 상돌이가 물 한 바가지 건네받으며 말하였다. 에이구, 이제 그만해라. 너는 오늘 하루치 일 2배는 했구먼. 자연은 가쁜 숨 몰아쉬며 고개 저었다. 아버지 약 지으려면 오늘은 더 벌어야 해서. 그 말에 자연의 아버지의 친구인 순망 영감이 낮게 말하였다. 네 사정이 딱하니 불렀지. 원래는 이런데 여자애를 드릴 때가 아니다. 허나 몸 상하면 네 아버지가 더 슬퍼하실 게다. 자연은 손에 꼭 쥔 몇잎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혜련은 그 모습을 보고 손이 덜덜 떨렸다. 남정네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다 친정아버지 때문이야. 이 어린 것이 밤마다. 그 작은 품삯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자연을 보자 혜련의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왔다. 자연이 가마터 일을 마치고 달빛 밟으며 산길을 내려가자 혜련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혜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기도 전에 마당에 은은히 아침빛이 내렸다. 자연이 졸린 눈을 비비고 부엌으로 내려오니 부엌 안에는 이미 따끈한 국 냄새, 갓 부친 전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다.
놀란 자연이 중얼거렸다. 형님, 벌써 아침을 다 차리셨어요? 혜련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졌다가 잠깐 뒤돌아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오더라고. 바람도 쌀쌀하고 그냥 부엌에 나와 아침 준비 좀 했지. 자연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제가 해야 하는데 일은 죄다 형님이 다 하시고. 혜련은 말을 끊으며 찬거리를 보자기에 한가득 챙기기 시작했다. 자, 이거 네 아버지 댁에 얼른 다녀와. 아직 어머니 안 깨셨어. 깨시기 전에 다녀와야 아무 말 안 나온다. 자연은 놀란 눈으로 혜련을 바라보았다. 형님, 이걸. 혜련은 자연의 떨린 손을 잡아줬다. 가져가. 어제 다 봤다, 동서. 밤에 숯가마터 다녀온 얼굴 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는지 알겠더라. 자연은 그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다 금세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다. 형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혜련은 고개를 저었다. 뭘 어쩌긴. 식구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가서 아버지 드리고 와. 내가 어머니 눈치 벌려놓을게. 얼른. 자연은 결국 울먹이며 고개를 아래로 푹 숙였다. 형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보자기를 품에 꼭 안은 자연은 마당을 살그머니 빠져나갔다. 해가 막 뜨는 들길에서 작은 그림자가 친정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자연은 틈틈이 친정에 다녀왔지만 마을에는 이미 풍문이 퍼져 있었다. 박신의 막내 며느리 밤마다 산에랑 산으로 올라간다더라. 쑥가마터 일꾼 상돌이래.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서 소리를 들은 박씨가 씩씩거리며 집으로 걸어왔다. 집 대문을 쾅 열며 소리쳤다. 둘째 요것 어딨나? 인물만 반반하지. 집안 망신은 죄다 시키고 돌아다녔다면서. 부엌에서 콩을 고르던 혜련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박씨는 분이 터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동네에서 들었다. 막내 것이 밤마다 총각이랑 산길로 들락거린다지. 그 숯가마터 상돌이란 작자하고. 방에서는 숙취에 시달리던 경필이 맨발로 뛰쳐나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 어머니? 박씨는 경필에게 버럭 쏘아붙였다. 네 놈이 맨날 술 퍼마시고 고주망태가 되니 네 처가 밤마다 어디를 쏘다니는지도 몰랐던 거 아니냐. 경필은 얼굴이 파래져 더듬거렸다. 자, 자연이가? 산길을? 그게 무슨 일이오? 그때였다. 자연이 방문을 붙잡고 나오는데 이미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무슨 말을 하려다 입술만 떨었다. 어머니, 그게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 마라. 박씨가 손을 번쩍 들었다. 동네 눈이 멀었겠냐? 가마꾼이랑 딱 붙어 다닌다더라. 이 집에서 밥 얻어먹는 주제에. 그 순간 혜련이 자연 앞으로 툭 나섰다. 어머님! 박씨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뭐시? 너까지 왜 끼어드냐? 혜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남정네, 동서랑 그런 사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경필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내는 숯가마터 일꾼 상돌이입니다. 밤일 나가는 길에 마을 지나가니 제가 따로 청한 겁니다. 혜련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다. 동서가 친정 아버님께 새벽에 드릴 물을 길어다 드리고 싶다 하기에 자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허나 그 길이 가파르고 험합니다. 여자 혼자 새벽에 오르내리기 위험하니 며칠만 가마터 상돌이한테 양동이 좀 들어달라 부탁했을 뿐입니다. 동서는 그저 등불 들고 앞장선 것뿐이고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혜련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어머님이 걱정하실 만한 외관정 붙을 일 같은 건 추호도 없었사옵니다. 자연은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경필은 충격에 얼어붙어 있다가 천천히 자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각시, 형수 말이 진짜요? 자연은 울먹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굳어있다가 툴툴거리며 돌아섰다. 허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소문 다 돌고 환장어겄네. 어쨌건 밤에는 나돌지 말어라. 마을 사람들 입이 험해. 그 말만 남기고 안채로 들어갔다. 남은 마당에 혜련과 자연만이 조용히 서 있었다. 어머님은 모르시는 게 나아. 동서가 돈 벌어서 친정에 보탠다 하면 어머님 성미에 분명 난리 나실 게다. 자연은 흐느끼며 혜련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 저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혜련은 부드럽게 웃었다. 갚긴 뭘 갚아. 우린 이제 한 집 식구인데. 자연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점심 무렵 마당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박씨 부인과 혜련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거친 기침 소리에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컥. 혜련은 너무도 익숙한 소리에 손에 들던 콩나물을 내팽개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대문 기둥에 의지해 서 있는 사람은 혜련의 아버지 최노인이었다. 옷은 재로 그을렸고 맨발은 흙투성이, 이마는 불길에 그을린 듯 벌겋게 달아 있었다. 아버지, 어찌 여기까지. 혜련이 그대로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다. 최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겨우 입을 열었다. 혜련아, 큰일 났다. 어젯밤 산불이 내려와 집이 죄다 타버렸다. 가재도구는 고사하고 잠잘 곳도 없어. 혜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더니 울음을 삼킨 채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본 박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투덜거렸다. 아이고, 사돈어른,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이 손님 받는 집도 아니고 우리도 좁아서 몇 사람 겨우 사는데 누굴 또 들이지는 못하지요. 혜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최노인은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고 경호는 주먹만 꽉 쥔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자연이 부엌에서 국자를 내려놓고 뛰어왔다. 어르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혜련은 눈물로 번진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짜냈다. 동서, 집이 다 타버렸대. 아버지가 오갈 데가 없으셔. 자연의 눈빛이 순간 단단해졌다. 그대로 앞으로 나서서 박씨 앞에 섰다.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형님 아버지는 제 친정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씨는 어이없다는 듯 턱을 들었다. 네 친정? 그 누추한 데에? 또 병든 네 아비까지 있는데? 자연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예, 집이 허름하긴 하지만 방 한 칸은 비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지내시니 형님 아버지께서 오시면 서로 덜 외롭고 의지라도 하실 테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하룻밤도 못 주무시고 힘들게 오신 분을 길바닥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혜련은 자연을 바라보다 입술을 떨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최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배만 안 끼치면 좋을 텐데. 자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몸 추스르시게 먼저 쉬셔야지요. 박씨는 당장 뭐라 하려다가 두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에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러고는 획 돌아서며 툭 뱉었다. 몰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투덜거리며 안채로 들어갔다. 혜련은 자연 앞에서 무너질 듯 흔들렸다. 고맙다, 동서. 자연은 혜련의 손을 꼭 잡았다. 형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형님 도울 차례죠. 그리고 둘은 혜련 아버지를 부축해 자연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저 멀리 산불이 스친 초가 뒤편 하늘이 아직도 희미한 불빛을 품고 있었다. 자연의 집은 허름했다. 바람이 문틈을 줄줄 새고 초가는 반쯤 주저앉아 있었다.
자연의 아버지, 병든 채 누워있던 소년감이 허리 부여잡고 일어났다. 어르신, 멀리 오느라 고생했수다. 내 몸이 성치 못해도 말벗은 되어드릴 수 있지라. 최노인은 울컥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부터 혜련 아버지는 자연 아버지 곁에서 죽도 쑤어 올리고 불도 지피며 집안일을 조용히 거들었다. 두 노인은 금세 마음이 맞아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잔잔히 하루를 나눠갔다. 며칠 뒤, 혜련은 자연의 친정에 들렸다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지, 자연동서 말인데요. 혜련이 입술을 꼭 깨물고 말을 이었다. 밤마다 숯가마터 나가서 품팔이한 돈으로 아버지 약값을 좀 보탰답니다. 그래서 친정 들를 때마다 조금씩 챙겨간 거고요. 최노인은 놀란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 어린 게 그런 데까지 나갔다고? 혜련은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둘러댔어요. 어머님이 알면 난리 날까봐. 동서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혜련아, 너랑 네 동서는 참 복이 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살려가며 사는 거다. 그리고는 혜련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나도 그냥 있을 수 없지. 토막나무 펴고 장작 나르는 건 내가 젊을 적 하던 일이여. 여린 몸으로 할 짓이 아니지. 내일부터 숯가마터로 나가서 일 봐주마. 네 동서 아버지도 내가 책임지고 잘 돌볼 터이니 걱정 말거라. 혜련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버지, 고생만 시켜서 죄송해요. 혜련 아버지는 그저 웃었다. 그런 소리 말아라. 딸 있는 게 복이다. 그리고 좋은 동서 만난 것도 복이고. 혜련 아버지가 자연집에서 몸을 추스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자연은 장작 패는 혜련 아버지를 도와 물을 길어오고 혜련은 반찬거리를 챙겨와 두 아버지 밥을 지어드렸다. 두 초가집 사이로 왕래가 많아지자 둘은 진짜 자매처럼 마음이 붙었다. 그러나 그 꼴이 영 못마땅한 박씨는 마당 평상에 앉아 고구마 줄기를 다듬으며 또 투덜거렸다. 하참! 며느리들 둘 다 지집 아버지만 챙기고 시어머니 거들떠보지도 않구만. 내 사는 꼴이 어찌 이러냐? 박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뒷담을 했다. 그때 이웃 안악이 치맛자락 한 손에 움켜쥐고 뛰어왔다. 박씨 부인, 큰일 났어라. 그 영심이 있잖소. 갯돈을 몽땅 들고 달아났대. 박씨는 손에서 고구마 줄기를 떨어뜨렸다. 뭐요? 그게 내 전 재산이여. 내가 억척같이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자리에서 박씨는 풀썩 주저앉았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짠순이 이번엔 크게 당했구먼. 그러게, 안 그래도 형편 어려운 집인데 이번 일로 더 힘들어지겠네. 그날 밤 박씨는 밥도 먹지 못했다. 기침을 하다 말고 이불만 끌어안고 웅크려 누웠다. 이젠 끝이다.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경호와 경필은 그저 발만 동동 굴렀고 혜련과 자연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보았다. 자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이대로 둘 순 없지 않아요? 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돈 반드시 찾아와야 해. 다음 날 새벽, 두 며느리는 장터 어귀까지 내달렸다. 장은 막 서기 시작했고 사람들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섞여 북적였다. 혜련이 숨을 가다듬으며 곡식 부대를 정리하던 미국상 영감에게 다급히 물었다. 영감님, 혹시 아침 일찍 보따리 든 여인이 이 근처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미국상 영감이 고개를 갸웃했다. 보따리 든 그 여자 말이냐? 아침 먹기 전부터 허겁지겁 지나가더구먼. 자연이 재빨리 다가섰다. 어디로 가던가요? 혹 들으신 말 없으신지요?
영감은 삿갓을 들어 햇빛을 가리며 말했다. 아랫말 골 쪽으로 갔지. 시름길이 험한디 그 길로 가는 길을 묻더라고. 걸음이 급한 걸 보니 뭔 사정이 있는 모양이요. 혜련과 자연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형님, 아랫말골이랍니다. 가자. 거기가 친정집일 거야. 둘은 숨을 몰아쉬며 장터를 벗어나 산자락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향해 달렸다. 아랫말골로 찾아갔더니 허름한 초가 안에서 영심의 노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혜련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따님 영심이 여긴 안 왔습니까? 노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 아침에 들렀다가 잠깐 나갔는데. 자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어르신, 사실대로 말해주셔야 합니다. 갯돈을 들고 달아난 것, 맞죠? 노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내 새끼가 배 곪고 사는 게 고되다 보니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수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혜련이 차분히 말했다. 저희가 죄를 따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잃은 돈만 찾으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노모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윽고 장독 뒤에서 조심스레 보따리 하나를 꺼내왔다. 그 보따리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여기 있어. 내가 내 새끼 죄를 어찌 감추겠냐. 자연과 혜련이 그 보따리를 열자 갯돈 자루가 그대로 있었다. 두 며느리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박 씨는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때 혜련과 자연이 보자기 하나를 들고 안채로 들어섰다. 자연이 말했다. 어머님, 갯돈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나 보자기를 열어보니 여러 개의 작은 돈주머니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계목 5집 모두 찾았습니다. 자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건 동네 사람들 목도 들어있으니 다시 개모임 사람들 불러 모아야죠. 니들이 혜련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혼자였다면 얼마나 마음 쓰셨겠어요. 자연이 뒤이어 말했다. 우리는 식구 아니옵니까? 어머니 재산 잃는 것도 우리 일이지요. 박 씨는 그 말에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평생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희한테 욕만 하고 살았는디. 니들이 날 살렸어. 두 며느리는 박 씨의 등을 토닥였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솔매기 장터에는 찹쌀떡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다. 혜련은 포대기에 아기를 업은 채 찰떡을 척척 빚어냈다. 자연도 등에 아이를 업고 큰 소리로 외쳤다. 따끈한 떡이요. 금방 찐 찹쌀떡 보고 가세요. 손님들은 줄을 섰다. 저 집 며느리들은 애 없고도 일을 잘하네. 손맛이 보통이 아니구먼. 마침 밭일을 마치고 내려오던 경호와 경필이 장터에 들러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형님, 우리 각시들이 장터를 다 살리네요. 그려. 저 둘이 없었으면 어찌 살았겠냐? 참말로 우리는 각시복은 타고났다. 해가 기울자 혜련과 자연은 아이들을 꼭 안고 나란히 솔매기 마을로 걸어 내려갔다. 형님, 앞으로도 둘이서 잘해봅시다잉. 그럼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못 넘을 곡이 없지. 솔매기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